2019년 12월 아주 짜증나는 손님이 전 세계를 찾아다닙니다. 코로나19죠? 갑자기 나타난 바이러스에 사람들은 무방비로 감염됐고 이젠 감기처럼 평생 사라지지 않는 풍토병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아직도 완벽한 치료제가 없어요. 예방할 수 있는 백신만 나온 정도입니다. 대부분이 이 예방 백신을 맞았을 텐데요. 혹시 접종 전에 의사가 설명한 내용 기억나나요? 부작용으로 발열이나 오한, 두통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타이레놀을 복용하라는 겁니다. 이게 한참 백신이 보급될 때 정부의 권장사항이기도 했어요. 특정 제품이 홍보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나라가 권유할 정도면 그 안정성은 인정할 만하다는 이야기겠죠. 이때부터 타이레놀을 사두는 집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타이레놀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여기거든요. 1955년 미국 필라델피아의 약국을 연 맥릴 약사의 개발품이에요. 그런데 이 약의 시장성을 본 존슨앤존슨이 약국을 사들이면서 상품화했고 FDA 승인을 받아 처방 없이 판매가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엔 1994년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지금은 편의점에서도 팔거든요. 소화제처럼 고민 없이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이고 거부감도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의 약인데 40년 전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왜냐? 80년대의 타이레놀은 사람을 죽인다는 공포의 약으로 소문이 나 있었던 겁니다. 미국에서 파장이 굉장히 컸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타이레놀 사건은 1982년 9월 30일 새벽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가정집에서 처음 일어났어요. 자전거 타는 게 취미인 12살인 메리는 이날 자전거로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집에 들어왔는데 밤에 갑자기 콧물이 나고 목이 따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 탈 때 바람이 많이 불었었거든요. 찬바람 맞아서 그런지 감기에 걸린 것 같았어요. 푹 자면 조금 나아질 거라면서 부모가 일찍 재웠죠. 그런데 새벽에 혼자 일어나거든요. 콧물이 멈추질 않고 목이 너무 따끔거려서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빠는 전날 미리 사둔 감기약을 딸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메리는 구토를 시작해요. 이렇게 1시간도 안 돼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메리의 집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날 우편 배달부인 27살의 아담 야누스도 몸살 기운이 있어서 감기약을 먹고 호흡곤란이 생겼어요. 병원에 갔다 사망했고요. 동생 부부도 장례식을 준비하다 두통이 심해서 약을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또 사망한 겁니다. 하루 동안 4명이 사망했어요. 이 사람들은 나이와 성별, 사는 곳이 다 달랐지만 공통점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타이레놀을 먹었다는 겁니다. 부검해 보니까 사망 원인은 독극물에 의한 중독이었어요. 타이레놀 캡슐 안에서 치사량의 10,000배나 되는 양인 사이안화 칼륨, 청산가리가 검출됐던 겁니다. 같은 날 청산가리가 든 타이레놀을 먹고 4명이 사망하자 사건이 일어난 시카고의 경찰은 시내를 돌며 타이레놀 복용을 당장 멈춰달라는 홍보를 했고요. 그동안 타이레놀을 사용해오던 많은 사람이 충격에 빠졌죠. 하지만 사건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아직 모르는 사람 3명이 더 사망했던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시카고 안에서 일어나던 사건이었는데 며칠 뒤엔 주변 지역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자 사건은 전국에 알려졌고요. 타이레놀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신고만 250건 이상이 들어옵니다. 정부는 빠르게 타이레놀 판매 금지법을 발표했어요. 이게 사회적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생산 판매를 중지하더라도 이미 팔려나간 타이레놀을 수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워낙 땅이 큰 나라라 어디서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통제가 시작됩니다. 해외 반입을 막기 위해 공항 검문이 강화됐고요. 경찰은 사람들의 소지품을 검사했어요. 이미 판매에 들어간 타이레놀 중에 독극물이 있는지도 조사해봤더니 시카고에서만 75개가 나왔거든요.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타이레놀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진통제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판매율이 높았는데 이 사건으로 점유율이 7%까지 떨어집니다. 제조사인 존슨앤존슨은 광고 중단과 생산 공장을 폐쇄했고 3,100만 병이 넘는 타이레놀 전량을 회수해 폐기하는 데만 1억 달러가 넘게 들면서 막대한 타격을 입었어요. 급한 대로 타이레놀 유통과 판매부터 막았고 이제 FBI의 수사가 시작되는데 가장 의심받은 건 누굴까요? 존슨앤존슨의 자회사로 타이레놀을 제조하던 맥네일과 제조 공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겠죠. 하지만 막상 수사해보니 피해자 7명이 산 타이레놀은 제조 공장과 포장 용기 업체, 도매업체, 소매점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이건 존슨앤존슨에서 일부러 청산가리를 넣기로 하지 않은 이상 여러 군데에서 제조된 약에 모두 같은 독극물이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제조 과정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피해자들이 다 시카고 근처에 살았고 다른 주에선 문제의 타이레놀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점에서 범인은 시카고 주변을 돌며 산 타이레놀에 청산가리를 넣고 다시 그 상점에 들어와 몰래 진열해두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가 사가기를 기다리는 이런 식의 테러를 저질렀던 것 같아요. 이게 그때 판매되던 타이레놀인데요. 가루를 뭉친 알약이 아니죠. 약 가루를 캡슐에 담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공정 없이 캡슐만 열어서 청산가리를 넣고 닫으면 너무 쉽게 범행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눈으로는 이상을 알아챌 수가 없는 거예요. 병뚜껑도 돌리면서 고정장치가 뜯기거나 찌그러지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물질을 섞은 상태로 판매시킬 수 있던 거죠. 사건이 알려지자 약에 이물질을 섞는 모방 범죄가 일어났어요. 한 달 만에 약물에 관련된 신고만 270건이 넘었습니다. 모방범 중 한 명이 이 사람이에요. 1986년 미국 워싱턴주 어번에 사는 42살의 스텔라 니켈이라는 가정주부인데 남편 사망보험금 노리고 캡슐 형태의 진통제인 엑세드린에 청산가리를 넣습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는 사람 2명을 살해한 죄로 체포됐어요. 대신에 이 사람은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운 좋게 체포가 가능했지만 타이레놀 사건은 수사하기 너무 어려웠거든요. 단순히 열어서 이물질 넣고 닫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 지식 없이 범행이 가능하니까 의심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선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건지 의도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개인적인 원한일 수도 있고 존슨앤존슨의 경쟁사 아니면 사회에 불만을 가졌거나 정신적인 문제로 묻지마시게 살인을 저지를 이런 가능성이 생각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 하나를 의심해 볼 수가 없는 거죠. 대형 매장 아니면 CCTV도 거의 없던 때라 누가 왔다 갔는지 확인이 안 돼요. 여러 명이 약병을 만지다 보니 지문이 섞여서 제대로 감식도 안 됩니다. 지문이 나오더라도 등록하지 않는 나라잖아요, 지문을. 그러니까 범인이 전과자가 아닌 이상 당장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수조사라도 하면 언젠가 맞는 지문이 나오겠죠. 하지만 시카고는 한국의 6배 크기거든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고 그 비용은 또 누가 감당하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10만 달러의 보상금을 걸고 제보를 받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지만 이것도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초기 수사에서 경찰이 용의자로 보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타이레놀 공급 창고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40대 아마추어 화학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의심한 이유는 뭐냐? 화학자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사이아나칼륨을 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게 의심의 증거는 될 수 없었고요. 잠깐 조사만 받고 풀려납니다. 그 뒤로 여러 명을 더 조사했는데 유력 용의자로 한 3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알아볼게요. 처음에 존슨앤존슨의 청산가리 타이레놀로 사람이 죽는 걸 막으려면 100만 달러를 달라고 협박 편지가 온 적이 있어요. 편지에서 발견된 지문으로 용의자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죠. 35살의 제임스 루이스라고 합니다. 특이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편지를 한두 번 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백악관을 폭파하겠다는 편지도 보낸 적이 있을 정도로 사회에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사실 협박 편지를 보냈다고 해서 그게 타이레놀 안에 청산가리를 섞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죠. 증거가 부족했는데도 경찰은 백악관을 건드린 이상 제임스 루이스가 이 사건의 범인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이건 체포 장면인데 타이레놀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때에 제임스는 아내와 뉴욕에 있었다는 거예요. 뉴욕에서 시카고까지는 비행기를 타도 3시간이 걸리는 거리라 물리적으로 범인일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제임스 루이스는 협박에 따른 공갈과 예전에 신용카드 사기 혐의로만 기소됐고 20년형 받다가 12년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두 번째는 1988년 5월 일리노이주 위네카에서 난동을 일으켰다가 체포된 로이 댄이라는 사람인데요. 자기와 사이가 나쁜 사람을 총으로 쏘고 독극물을 먹인 살인범이었어요. 시카고가 일리노이 주에 있고 독극물로 사람을 죽여왔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용의자가 됐던 건데 그게 타이레놀이나 청산가리는 아니었고요. 딱히 연관성이 또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방 용의자에서는 제외됐었죠. 세 번째는 굉장히 유명한 테러범이에요. 유나 바머라고 예전에 알아본 적 있는 사건인데 위에 링크 해둘게요. 누르시면 이동됩니다. 미리 잠깐 이야기하자면은 진짜 이름은 시어도어 카진스키예요. 1970년대부터 10년 넘게 폭탄 테러를 저질러 온 사람이죠. 주로 미국의 항공과 대학이나 항공사들을 노려서 유니버시티와 에어라인, 폭탄의 바머를 합해 별명이 유나 바머가 된 사람인데 IQ가 167로 높았고요. 범행이 같은 테러의 성격을 보인다는 점에서 용의자가 됐던 겁니다. 하지만 유나 바머가 인정하지 않고 증거가 일단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조사받지도 않았죠. 이렇게 유력 용의자들이 다 증거 부족으로 혐의를 벗었는데요. 그러면 진범이 누구냐? 누가 타이레놀에 청산가리를 넣었는가? 1982년 사건이고 지금 40년이 넘었는데 아직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범인을 찾지 못했고요. 한때 미국의 엄청난 테러 사건으로 파장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들 잊어버렸고 이제는 범인이 누군지 크게 관심도 갖지 않고 있어요. 중간에 재수사가 진행된 적이 한 번 있는데 2009년이었어요. FBI가 수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여전히 첫 번째 용의자였던 제임스 루이스를 의심한 겁니다. 왜냐? 사건이 발생하고 뒤늦게 발견된 어느 약국 CCTV 카메라가 나온 거예요. 이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폴라 프린스가 문제의 청산가리 타이레놀을 사는 순간 그 근처에서 루이스와 비슷한 사람이 서 있는 장면이 찍혀 있는 거죠. 이건데요. 초록색 화살표로 표시된 여자가 피해자인 폴라 프린스고요. 뒤에 빨간색 화살표인 수염난 남자가 제임스 루이스라고 추정되는 사람이에요. FBI는 2009년에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 사는 제임스를 찾아가 봤습니다. 과학수사의 발전과 법의학 기술 발전을 감안해 반드시 범인이라는 새로운 증거를 찾겠다면서 집을 압수수색하고 사건에 관련돼 있어 보이는 물건을 전부 가져가 조사했는데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이 정도면 뭐 작아 보이지만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제임스 루이스로 단정 지을 수는 또 없는 거죠. 이런 불특정 다수에게 독극물을 먹이는 범인들은 숨어서 피해자가 나타나는 순간을 지켜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범행의 목적이에요. 자기가 판 함정에 사람들이 걸려드는 걸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죠. 이 남자가 제임스 루이스는 아니더라도 폴라 프린스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아직 범인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이 사람을 조사해 볼 필요는 있는데 그러자니 신원을 알아낼 수 없다는 게 또 문제인 겁니다. 사건은 이렇게 미제로 남았지만 타이레놀 제조사인 존슨앤존슨은 7개월 만에 바닥으로 떨어진 판매 점유율을 회복했어요. 시장에 나와 있던 3,100만 병 이상의 타이레놀을 다 수거하는데 이게 3천억 원이나 되는 수익을 포기하는 결정이었고요. 추가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회사 경영자가 직접 광고에 출연해서 약을 폐기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자기 회사의 약을 폐기해달라는 광고를 찍은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존슨앤존슨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에 다시 타이레놀을 신뢰하게 된 거죠. 이런 대처는 지금도 기업 위기 대처와 윤리 경영에 좋은 예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의약품 제조사들은 약병을 뜯기 어렵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건 발생 1년 뒤에 타이레놀법이 생긴 거예요. 의약품의 제품 변조를 막기 위해 뚜껑에 띠를 두르고 힘을 주고 눌러야 하는 안전 마개와 안에 은박지로 한 번 더 밀봉하는 방법이 이때 생긴 거죠. 실제로 이 법이 생기면서 관련 범죄와 불필요한 의학 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긴 됐는데, 대신에 이 포장이 너무 단단해지자 힘이 약한 노인은 열지 못하고 손톱이 부러지는 이런 부작용들이 또 생기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대형 사고는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게 됐죠.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범인은 왜 이런 짓을 했고 거기서 얻어지는 이득이 뭔지, 또 왜 갑자기 사건을 멈춘 건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은 채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1982년 미국 시카고에서 일어난 타이레놀 독극물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